오스트리아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날카로운 공격 패턴을 병행한다. 그레고리치는 제공권과 포스트업 능력이 뛰어나 전방에서 기점을 만들고 공중볼 장악력으로 세컨드볼 연결까지 이끌어낸다. 사비체르는 박스투박스로 움직이며 중원의 템포를 조율하고 볼 배급과 세컨드볼 횟수 모두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인다. 특히 바움가르트너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직선적으로 파고드는 침투가 위력적이며 순간적인 가속과 1대1 돌파로 상대 수비를 단번에 흔든다. 그가 박스 근처에서 볼을 잡는 순간 수비 간격이 무너지면서 오스트리아의 이성 가담이 자연스럽게 득점 기회로 이어진다. 이처럼 전방 압박과 중원 장악이 안정적으로 맞물리며 경기 초반부터 오스트리아는 자신들의 템포를 확실히 주도한다. 산마리노는 4-3-3 형태로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린 채 버티는 운영을 펼친다. 마테오니가 전방에서 몸싸움으로 버티며 압박의 출발점을 만들지만 볼을 오래 지키기 어렵고 후방의 지원도 더디다. 파솔리니는 중원에서 커버와 전진 패스를 시도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쉽게 전개가 끊긴다. 센솔리는 측면 돌파를 통해 역습을 시도하나 스피드나 기술적으로 상위권 수비를 위협하기엔 역부족이다. 빌드업 템포가 느리고 하프라인을 넘는 패스 타이밍이 늦어 공격이 자주 막히며 수비 라인은 유지가 불안정하다. 빠르고 결정적인 침투를 막아낼 힘이 부족한 만큼 상대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 오스트리아는 중원부터 전방까지 전력의 질이 완전히 다른 수준이다. 바움가르트너를 축으로 한 침투 패턴이 산마리노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크며 산마리노는 블록을 내리더라도 체력과 탈압박 능력이 부족해 경기 내내 수세에 몰릴 공산이 크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모두에서 우위를 점한 오스트리아가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무난히 승리를 가져갈 전망이다. 몰타는 4-3-3을 기반으로 하지만 라인을 낮추고 미드라인 아래에서 블록을 좁히는 보수적 운영을 선호한다. 르봉은 전방에서 1차 압박의 기점을 만들며 롱볼 경합 후 두 번째 볼 관리에 집중한다. 오버핸드는 왕복 주행으로 수비 숫자를 맞추지만 과감한 전진보다는 크로스 차단과 컷백 봉쇄에 초점을 맞춘다. 테마는 중원에서 하프 스페이스 차단과 전환 시 단순 연결에 집중하며 위험 지역에서는 파울로 리스크를 관리한다. 결과적으로 전개 속도는 느리고 점유율이 낮아 유효 슈팅 기회가 많지 않다. 네덜란드는 공격적인 4-3-3을 활용해 양측면 윙과 풀백을 동시에 전진 배치하며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만든다. 데파이는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 능력과 라인 사이에서 받는 움직임이 탁월하며 타이밍을 바꾸는 슈팅으로 수비를 흔든다. 각포는 왼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들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마무리한다. 프랭키 데용은 후방 빌드업의 템포를 조절하면서 압박을 유도해 공간을 만들고 전환 속도를 높여 박스 접근 시간을 단축시킨다. 시몬스는 우측에서 1대1 돌파와 안쪽 침투를 오가며 풀백과의 오버랩 언더랩 조합으로 박스 측면을 계속 압박한다. 몰타는 수비 밀도로 버티려 하겠지만 측면 수적 싸움과 전환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반면 네덜란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침투를 끊김없이 이어가며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것이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 선수 기량, 심리적 우위 모두 네덜란드 쪽으로 기운 경기다. 스코틀랜드는 4-4-2를 기반으로 투톱이 상대 수비 라인을 끌어내리며 중원의 침투 루트를 여는 구조를 사용한다. 아담스는 등지는 동작 후 리턴 패스로 폭발 지점을 앞당기고 박스 안에서는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마무리를 책임진다. 맥기는 세컨드 라인 침투와 압박에서 존재감을 보이며 세컨드볼 횟수와 파울 유도로 수비 균형을 흔든다. 길모어는 템포를 조절하고 전환 패스를 정확히 연결하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 타이밍을 세밀하게 관리한다. 이런 전개 덕분에 전후방 간격이 짧게 유지되고 측면 중앙의 교차 침투가 누적되면서 컷백 패턴이 안정적으로 쌓인다. 특히 홈에서는 압박 회수 지점이 높아 세컨드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는다. 그리스는 4-2-3-1을 기초로 하되 원정에서는 블록을 낮추며 실리를 택한다. 이오아니디스는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박스 점유력이 좋지만 라인과의 간격이 벌어지면 고립되기 쉽다. 펠카스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접어들며 전개에 관여하지만 전환 시 지원 각이 늦어 패스 루트가 막힌다. 바카세타스는 세트피스와 중거리 슛으로 위협적이지만 오픈 플레이에서는 가담이 느려 세컨 커버가 비는 약점이 있다. 게다가 동유럽 끝에서 서유럽까지의 장거리 이동은 체력적 부담을 주어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진다. 스코틀랜드는 짧은 간격 유지와 하프 스페이스 점유를 통해 꾸준히 찬스를 만든다. 그리스는 장거리 이동과 체력 저하로 후반부 수비 블록 유지가 어렵다. 결국 홈의 템포 주도권과 세컨드볼 관리 우위가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체코는 3백을 기반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닫고 측면 크로스를 반복해 찬스를 만든다. 시크는 박스 안에서 타점 형성과 포스트 플레이의 강점을 지니며 세컨드볼의 중심 역할을 한다. 세르니는 변속 드리블로 압박을 벗기며 컷백 각도를 열지만 강한 압박을 만나면 첫 접촉 이후 전개가 끊긴다. 수책은 공중 경합과 2차 볼 회수에서 기준점을 잡으며
세트피스에서도 팀의 무게 중심을 잡아준다. 다만 전환 국면에서 커버가 늦어지면 3백 사이드 뒷공간이 노출되어 간격이 벌어지는 위험이 있다. 크로아티아는 4-2-3-1 기반으로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리턴 패턴의 정교함이 돋보인다. 모드리치는 대각 전환과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절하며 한 번의 패스로 압박을 무력화한다. 크라마리치는 후방과 전방을 오가며 세컨드 접점을 만들어주고 반박자 빠른 원터치로 전개 속도를 끌어올린다. 부디미르는 이어 포스트 침투와 제공권 싸움으로 마무리를 담당하고 페리시치는 측면 깊숙이 침투해 크로스 각을 확보한다. 이들의 조합은 한 번의 공격이 크로스, 세컨드볼, 재차 슈팅으로 이어지는 완성된 패턴을 만든다. 체코는 높이와 세컨드볼 싸움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가 흔들리면 공간을 쉽게 내준다. 크로아티아는 패싱 리듬과 침투 타이밍이 정교해 주도권을 잡으면 흐름을 오래 유지한다. 전술 완성도와 경기 리듬의 합을 고려하면 크로아티아가 결과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키프러스는 두 줄 수비를 견고하게 유지하며 라인을 높이지 않는 안정적 운영을 선호한다. 카콜리스는 전방 압박보다는 세컨드볼 수습과 등지는 동작으로 템포를 늦추고 앤더슨 코레이아는 중원에서 인터셉트 각을 잡으며 전환의 첫 패스를 간결히 처리한다. 키리아쿠는 측면 왕복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과감한 전진 대신 점유 시간을 늘려 리듬을 조절한다. 하프스페이스 진입 빈도는 낮지만 박스 근처에서는 라인을 겹쳐 세트피스를 유도하는 형태다. 보스니아는 4-3-3 형태를 유지하며 중원 간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라자리는 전개 연결에 집중하며 위험 지역 진입 전에 볼순한 속도를 조절하고 자노니는 측면에서 컷백 각을 만들되 신중한 크로스로 전체 템포를 맞춘다. 카피키오니는 방향 전환 패스로 압박을 풀며 전진 드리블을 줄여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이로써 원정에서도 라인 간격을 유지하며 실점보다는 안정적 경기 운영에 집중한다. 두 팀 모두 실리를 중시하며 모험을 최소화하는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다. 득점 타이밍이 늦고 스코어가 잠길 가능성이 높아 밸런스 중심의 무승부 가능성이 크다. 벨라루스는 측면 전개와 직선적인 공격에 비중을 둔다. 슈만스키는 크로스와 컷백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고 그로미코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전진 패스와 원투 패턴으로 이선을 흔든다. 보체로프는 박스 안에서 타깃 역할을 하며 빠른 반응으로 근거리 마무리를 노린다. 하지만 측면 전개의 의존도가 높아 차단당하면 공격 흐름이 쉽게 끊기고 세트피스 외 장면에서는 유효 슈팅 전환율이 일정치 않다. 덴마크는 비어레스와 돌베르의 스위칭 플레이로 전방 움직임을 다양화한다. 비어레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들고 돌베르는 등지는 움직임으로 볼을 지키며 이성과의 연계를 돕는다. 에릭센은 전환 패스와 세트피스 킥으로 공격의 질을 높이지만 공격 루트가 한정되어 상대 압박에 막힐 경우 흐름이 단조로워진다. 결국 점유율은 높지만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떨어지고 역습 리스크를 의식해 템포가 느려지는 구간이 생긴다. 양팀 모두 명확한 플랜은 있지만 해법은 제한적이다. 공은 오가되 스코어는 잠길 가능성이 높으며 득점이 적은 균형 싸움이 예상된다. 언더독은 무승부 접근이 현실적이다. 페로제도는 수비 라인 앞에서 윙백이 폭을 넓게 책임지며 사이드에서 2대1 상황이 반복되면 크로스 차단이 한 박자 늦어진다. 클레트스카르드는 압박 시 첫 터치가 길어 역압박에 흔들리고 프레데릭스베르크는 중원에서 압박을 지휘하지만 커버폭이 넓어지면 후방 간격이 벌어진다. 핸드릭스는 박스 안대인 방어는 좋지만 사이드 침투를 동시에 막을 땐 과부하가 생긴다. 이 때문에 측면 크로스가 누적되면 수비 블록이 벌어지고 세트피스 수비에서도 매칭이 흔들린다.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윙백의 복귀가 느려 실점 위험이 커진다. 몬테네그로는 사이드 오버로드를 활용한 공격 설계가 인상적이다. 오스마이치는 하프스페이스로 진입해 세컨드 라인에서 마무리 각을 만들고 라둘로비치는 터치라인을 밟았다가 안으로 접어들며 풀백과 2대1로 크로스 루트를 만든다. 아지치는 등을 지고 버티며 셋 플레이로 전환해 페널티 스팟 근처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각도를 확보한다. 코너킥에서는 니어 포스트 러닝 패턴이 정교하며 세컨드볼 연결까지 완성도가 높다. 라인이 높을 때는 뒷공간이 열릴 수 있지만 선제 득점 이후엔 안정적으로 경기 흐름을 관리한다. 몬테네그로는 사이드 오버로드와 세트피스 패턴으로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격을 이어간다. 페로제도가 라인을 내리면 탈압박 출구가 막히고 올리면 뒷공간이 열릴 수밖에 없다. 전술적 상성과 경기 운영의 완성도를 감안하면 몬테네그로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